정치학자가 소설책을 펴내서 화제입니다. 그동안 비례대표제 확대, 또 선거제도 개혁 등을 연구하고 또 주장해온 한림국제대학원의 정치경영연구소 소장이죠. 최태욱 교수가 청년의인당이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을 펴냈는데요. 본인은 이게 일종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팜플릿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자, 최태욱 교수를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소설가라고 불러야 합니까? 소설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어떻게 소설 쓸 생각을 하셨어요? 뭐 어렸을 때 누구나 그런 생각 조금씩 아마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저 좀 있었는데. 문학 소년이셨군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언젠가 한번 써볼 수 있을까 그런 정도였는데요. 예. 제가 아까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인생살이 문제인데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의. 예, 선거제도 개혁이 뭐 정치권만의 얘기라든가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분명한데 너무 뭐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좀 쉽게 편하게 읽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고민하다가 소설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습작 하여튼 해보자라고 무조건 앉아서 시작을 한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도 좀 생기고 좀 다듬다 보니까 형식은 갖춰진 것 같아서 출판사 의뢰해서 다행히 책세상에서 받아줘서 네. 소설을 내게 됐습니다. 네. 청년의인당이라고 하는 제목은 예. 실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정당의 이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 개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다라고 하는 걸 쉽게 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그 말을 듣는 청취자들도 예. 아니 선거제도 개혁하고 내가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실 것 같거든요. 네. 먼저 그거부터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사회경제 집단 셋을 꼽으라고 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 네. 한 800만 되죠.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역시 비슷한 정도 규모이고 그다음에 청년들 요 세 집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우리 국민의 한 7, 80%를 예. 차지하는 대다수죠. 예. 그리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이고 예. 소위. 근데 이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87년 체제라는 민주주의 이후 해결이 안 돼 왔잖아요. 그는 정권이 양극화는 심화돼 왔죠. 오히려 심화돼 왔고 그렇죠. 비정규직 노동자는 증대돼 왔고 예. 영세자영업자도 증대돼 왔고 청년은 계속 불안해지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된 거라고 봐야 돼요. 30년이 넘었으니까. 예. 그런데 선거제도 개혁이 왜 그렇다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개선할 것이냐. 정치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안 풀리는 게 증명됐으니까 이제 정치적 해법을 택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 정치적 해법을 채택하고 추진할 강력한 정치적 대리인이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소상공인 대표정당, 청년 대표정당, 네.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정당이 들어선다면 예.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아하. 선거제도가 그것을 막음으로 예.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바꾸면 정치적 해법을 채택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현재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죠. 우리. 그렇죠. 그래서 1등 한 사람만 그렇죠.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비례대표도 있지만 네. 전체 의석의 47석. 10% 조금 넘는 정도. 네. 그죠? 예, 10%도 안 되죠. 그런 선거제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뭐 소상공인 대표 정당 등등이 만들어져도 의석 확보가 어렵다. 어렵죠. 그게 소선거구 1위 대표제라는 말 그대로 지역구에서 1등한 사람만 국회 보내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1등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역 명망가 혹은 지역 조직력이 뛰어난 사람. 결국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 따라서 예를 들면 호남 지역에서는 호남 지역의 모든 선거구에서는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가 1등할 가능성이 언제나 가장 높고 영남 지역에서는 영남 대표 정당의 후보가 그렇고 따라서 노동자 대표 정당, 뭐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한다거나 소상공인을 대표한다든가 청년을 대표하는 이런 계층, 계급, 부문, 직능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가 1등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네, 네. 지금 현재 선거제도를 비례민주주의라고 하는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정의당이 이번 직전 총선 2016년 총선에서 득표율이 7.2%였어요. 네, 그게 이제 정당 투표에서의 정당 득표율이. 정당 득표율이 7.2%. 만약에 비례대표제 국가였다면 7%에 해당하는 21석을 가져갈 수 있었고 네. 그렇다면 홀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는 유력한 정당이 되는 거죠. 예. 말 그대로 유력 정당. 근데 우리는 기존 제도에서는 그 7.2%는 2%로 됐어요. 그 40몇 석이라고 하는 그 비례대표에만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의석이 겨우 6석. 예, 예. 그러니까 7% 이상을 득표했는데 의석 점유율은 2%. 3분의 1도 안 되는 불비례적 그렇군요. 손해를 크게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선거제도만 고쳐도 국민들의 정당 선언은 똑같을지라도 어떤 정당이 유력 정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노동자를 대표하는 유력한 정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결정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선거제도가 이게 개편되면 지금까지는 창당해 봐야 안 될 텐데 해서 망설이던 분들이 맞습니다. 다 정당으로 가겠군요. 그렇죠. 이제 길이 열린다 이러면서. 그렇죠. 사회경제 집단을 대표하는 유력한 정당들이 여러 생길 거예요. 생길 아마도.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유럽의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실제 그렇죠. 모습이죠. 네. 네. 기존 제도에서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은 이득을 보는 거죠. 이득이 뭐죠?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그렇죠.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민주당 계열 정당들을 뭐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 그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들을 영남에 기반을 둔 정당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민주당 계열의 그 호남 득표율은 50%대 좀 넘을 정도예요. 그런데 호남 의석의 여태까지 80% 이상을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새누리당, 이 자유한국당은 역시 득표율은 50%좀 넘는데 의석 점유율은 그 지역에서는 90%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반 조금 넘는 유권자가 지지해 줬을 뿐인데 의석은 거의 다 가져가는. 아까 정의당 예와는 반대로 불비례적 혜택을 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당은 더 손해고 큰 정당은 더 이익을 보는. 근데 바로 그 이익 보는 정당들이 현재 큰 정당이라는 점에서 이 선거제도 개혁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뭐 겉으로는 필요합니다, 찬성합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속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이죠. 근데 이 소설에서는 그걸 해냅니까? 그 당은 안 하고요. 네. 역시 당들은 거기서도 소설에서 반대하고요. 반대하고. 양대 정당이 특히 반대하고 그것을 해내는 것은 운 좋게 대통령이 당선된 청년의인당의 대표인 네. 주인공 최드림이 해냅니다.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네, 그 표현이 왜 제가 시민의 힘으로라고 했냐면 예. 대통령에 당선된 최드림은 아주 심각한 여소야대 상황에 직면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식물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렇다면 선거제도 개혁을 즉 정치 개혁을 시민의 힘을 모아보자. 그래서 시민의회라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아, 시민의회. 예. 이건 뭐 아일랜드나 이런 나라에서 그렇죠. 일부 있었던 맞습니다.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일랜드에서 헌법을 그 방식으로 굳혔고 네. 네덜란드나 캐나다 주정부에서는 선거제도를 그 방식으로 개혁했었죠. 그래서 시민들을 의원의 이름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서 무작위 추첨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의원을 구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처럼 300명을 만들겠다 그러면 300명이 채워질 때까지 무작위 추첨해서 그 300명이 예를 들면 토요일마다 모여서 1년에 걸쳐서 앞에 4개월은 선거제도 공부하고 중간 4개월은 선거제도와 사회경제 집단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삶의 선거제도가 어떻게 영향을 구체적으로 끼치는지를 토론하고 마지막 4개월은 구체적인 선거제도 대안을 놓고 토론을 벌여요. 그래서 그 1년간의 시민의회 의원들이 마지막에 결정된 선거제도 개혁안을 대통령이 자기 안으로 받아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입법안을 국회에 내보내는 거죠. 그럼 국회가 거부하면요? 거부하면 꽝이죠. 그렇죠. 그런데 시민의회 내에서는 물론이고 바깥에서조차 여론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민의회가 채택한 안은 실질적인 시민 법안이 돼요. 그래서 국회가 거부하기 어렵죠. 국민 단일한 그렇죠. 이런 식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자기 이름으로 내놓으니까 찬성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안 될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그것은 가장 그 반개혁 세력이 많이 존재하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뭐 유일하지는 않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 일터인데 소설에선 그걸 택하죠. 소설 같은 얘기네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개헌과 맞물려서 선거제도 개혁 벌써 쟁점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지부진해요. 그렇죠. 그죠?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시민의회 방식으로. 그러니까 꼭 시민의회 방식 뭐 외국의 거 그대로 안 들여올지라도 이번에 왜 저 5,6호기 신고리 그때 공론화위원회 방식 그건 나름 우리 방식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민의 선호와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을 디자인을 잘하면 그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반대할 것 같은데. 반대하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개헌은 3분의 2가 의결이 돼야 되지만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는 적어도 과반이라서 그건 맞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법이니까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라 정당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걸 한 번도 통과시킨 적이 없고 또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과반 통과도 못해요. 상정이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설에서도 그 국회 선진화법을 염두에 둬서 일단은 이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부터 먼저 해놓고 한 기간을 330일 정도 계류 기간 지나서 걸리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걸로 전개가 되는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유일하지는 않지만 가장 희망을 걸 때는 역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선한 의지 그걸 기대하고 거기다 힘을 몰아주는. 선거제도 개혁은 공약으로 계속 내죠. 맞습니다. 저기 우리나라 이 대선에서 선거제도 개혁, 그러니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분은 처음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도. 그리고 2016년 대선 때도 물론 냈고요. 2017년.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이런 비례민주주의를 채택하면 정당은 다당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있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연정의 형식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다시 말하면 내각제하고 조응하는 제도 아닙니까? 맞죠. 이게? 그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라고 하는 대통령 중심제를 내세우고 있으면서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개혁을 또 동시에 주장해요. 이건 좀 서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적어도 논리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은 깨끗하게 정리를 한 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냐면 내가 4년 연임제 혹은 중임제만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 만약에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국회가 진정한 대의 기구로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는 기구로 거듭난다면 분권형 대통령제만이 아니라 의원내각제도 받겠다. 그 말을 언제 했어요? 그거를 대통령 취임 초기에 했어요. 이번에 개헌안 내면서는 안 했잖아요. 그 똑같은 워딩을 쓴 건 아니지만 비슷한 논조를 여전히 지키고 있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단지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것은 국회가 그걸 못했지 않는가. 선거제도 개혁을 너희들은 뭐 제대로 하고 있지 않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전제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므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할 정당성은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는 맞죠.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된다. 그러면 분권형 대통령 제도도 논의할 수 있다. 이거였는데 선거제도 개혁이 진척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뭐 가능한 것부터 하자. 이런 논리였죠. 아무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선거제도 개혁도 개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태욱 교수는 계속 이 불씨를 키워나가야만 한다 이거죠. 그렇죠. 또 불씨를 키워나가려면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 문제를 알고 힘을 모아야 된다 이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으로는 과반만 넘으면 선거 관련 법률을 개정할 수 있지만 사실상 어렵잖아요. 큰 당사자 중에 하나인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반대한다면.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국민이 엄중하게 보고 크게 분노하여 지금 선거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개혁을 강하게 요구한다면 당연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압력을 넣자. 그렇죠. 국민의 힘이 커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 청년의인당 소설을 읽으면 국민이 분노하게 됩니까? 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할 거라고 믿습니다. 청년들 이 소설 읽고 분노해서 국회에 압력 좀 넣읍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소장 최태욱 교수였습니다.